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5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 아들이 올해 32인데 얼마 전에 결혼하고 싶다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가 데려온 그 아가씨는 참 곱고 단정한 사람이더군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해서 저도 아내도 마음에 쏙 들었죠.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인사를 왔을 때 90도로 공손히 인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예의를 차리는 걸 보기 힘든데 정말 잘 자란 아가씨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만나면서 양가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닙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30년째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아내는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죠. 반면 사돈댁은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 집안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초라해 보이면 어떡하죠? 상견례 전날 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도 사실 부담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괜찮아.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아도 정직하게 살아왔잖아. 아들도 반듯하게 키웠고 그거면 충분해.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상견례 날을 맞이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이었는데 사돈댁에서 예약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니 이미 사돈댁 가족분들이 도착해 계셨습니다. 예비 사돈은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중후한 인상의 남자분이었고 사모님은 단아하고 품위 있는 분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좀 늦었네요. 아닙니다. 저희도 방금 도착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비 사돈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고 말투도 정중했죠. 다만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운 눈빛이 가끔씩 스치는 것 같았지만 전 그저 제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로 아이들 이야기였죠. 우리 아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사돈댁에서도 딸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딸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참 잘했어요. 의대도 갈 수 있었는데 본인이 경영학을 하고 싶다고 해서. 사모님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도 아들 자랑을 좀 했지만 솔직히 집안 형편이나 배경으로 봐서는 저희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었죠. 그런데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예비사돈이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드님이 지금 다니는 회사가 중견기업이라고 들었는데 연봉은 얼마나 되나요? 네, 이제 5년 차라서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4천이요? 그거 가지고 서울에서 신혼집 마련하긴 힘들겠네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절 쳐다봤고 우리 아들도 얼굴이 빨개졌죠. 아버지,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아들 옆에 앉아있던 예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예비 사돈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야, 이런 건 확실히 해두는 게 좋아. 결혼은 현실이니까. 그리고는 아내 쪽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사모님은 마트에서 일하신다고요? 힘드시겠네요. 우리 집안 여자들은 다들 전문적이거나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아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볼일을 보고 손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예비 사돈이었습니다. 잠깐 우리 따로 얘기 좀 합시다. 네? 여기서요? 아니요, 잠깐만 절 따라오세요. 내 딸 몰래 당신한테 부탁할 게 있어요. 예비 사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까 식탁에서 보였던 부드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만 남아있었죠. 무슨 일이신지. 여기선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제 차로 잠깐만 이동합시다.
금방 돌아올 겁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예비사돈이 워낙 단호하게 말해서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사돈이 될 사람인데 대놓고 거절하기도 뭐했죠. 걱정 마세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황당했지만 거의 끌려나갔죠. 우리는 식당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에는 검은색 대형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고 예비사돈은 저를 뒷좌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운전석에는 덩치 큰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 표정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평범한 운전기사는 아닌 것 같았죠. 사돈이 의사라더니 조폭인가 싶어서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조용한 곳으로 가서 얘기합시다. 식당에선 아무래도. 차가 출발하자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고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닙니까? 식구들이 걱정할 텐데. 괜찮습니다. 제가 다 얘기해뒀어요. 사업 이야기 좀 하러 간다고. 사업 이야기? 저는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사업을 하자는 건지,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야 하는지.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경기도 외곽의 한 공장지대로 들어섰습니다. 주변에는 인적이 드물고 낡은 창고들만 드문드문 보였죠. 여기서 내리시죠. 예비사돈이 차에서 내렸고 저도 따라 내렸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만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낡은 창고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너 명 서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죠. 가까이 가서 보니 그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죠.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대체...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예비사돈은 그쪽을 흘끗 보더니 별거 아니라면서 저를 안쪽에 사무실 같은 곳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담담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당신 아들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제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창고 앞의 끔찍한 광경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 사람은 누구고? 저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린 우리 얘기합시다. 예비사돈은 제 말을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그쪽 아들 괜찮은 청년 같더군요. 하지만 솔직히 우리 딸한텐 부족합니다. 집안도 경제력도 배경도 모든 게 부족해요. 그 와중에도 제 가슴은 화가 치밀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제 아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없었죠. 우리 아들이 부족할진 몰라도 성실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진심으로 따님을 사랑하고요.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삽니까? 사랑으로 집 사고 아이 키웁니까? 예비사돈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죠. 하지만 제 딸이 당신 아들 좋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조건이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이 저와 함께 일하면 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함께 일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자는 건지. 전 겉으론 병원 운영하는 의사지만 뒤에선 이런저런 일도 합니다. 때로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일도 하죠.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부와 권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리쑥 빠졌습니다. 이게 뭐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니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서 꿈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죠. 상대방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사돈 다니는 회사가 대한테크 맞죠? 만년부장 김영수 씨. 나 다 알아요. 거기서 당신 무슨 일 하는지, 연봉이 얼만지, 최근에 승진 빌린 것도 다 알아냈습니다.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담배를 끝까지 피운 사돈은 마지막 연기를 후 하고 뿜더니 그러더군요. 당신도 30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느꼈을 겁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월급쟁이는 한계가 있다는 걸. 당신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저는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랑 일하면 1년 안에 당신 인생 바뀝니다. 강남에 아파트도 살 수 있고 아들 결혼 자금도 넉넉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들 인생 확 피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나 같으면 애비가 돼서 한 번쯤은 아들놈 쭉 밀어주고 싶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자는 겁니까? 병원에서 나오는 특수 의료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걸 적절히 처리하는 일이죠. 합법적인 루트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른 방법 쓰고 있습니다. 그건 불법 아닙니까? 불법과 편법의 경계 같은 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아무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찜찜한 일에 가담할 순 없었죠.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전 그런 일은... 그 순간 예비 사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거절은 없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와봤으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제 편이 되시든가 아니면... 그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죠.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좋은 제안이죠. 아들 호강시켜줄 수 있다니까요. 본인도 만년과장 탈출하시고. 우리 회사에 좀 반듯한 이미지에 건실한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미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죠.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좋습니다. 일주일 드리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특히 당신 아들이나 제 딸에겐 절대로. 따님도 모릅니까? 싫어하겠죠. 아빠같이 시아버지 될 사람 이런 데 데려와서 이러고 있는 거 알면. 그는 제게 명함을 하나 건넸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병원장 명함이었지만 뒷면엔 다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일주일 후에 연락주세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검은 양복의 남자들에게 고개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묶여있던 남자를 풀어주더니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그 남자의 절규하는 소리가 창고 안에 메아리쳤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고에 묶여있던 남자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고 예비 사돈의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식당에 돌아왔을 땐 이미 1시간 반이 지나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이런 상황이 익숙한지 별말 없었지만 제 아내와 아들은 무척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절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전화도 안 받고. 아버지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다. 사돈 어른이랑 따로 할 얘기가 있어서. 이 사업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시더라. 거짓말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거짓말하는 건 더욱 힘들었죠. 예비사돈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정말 훌륭하시더군요. 미래가 기대됩니다. 우리가 잘 도와주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도와준다는 말에 숨은 의미를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예비사돈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솔직히 좀 솔깃하기도 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지만 제 통장에는 여전히 별로 남은 게 없었습니다. 아들 결혼 자금은커녕 저희 노후 자금도 불안한 상황이었죠. 만약 예비사돈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아니다, 이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범죄에 가담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거절을 했을 때의 결과가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저를 그리고 제 가족을 그냥 놔둘까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했더니 부장님이 절 부르더군요. 김 과장, 뭐 찍힌 곳 있어? 오늘 아침에 위에서 김 과장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시작된 건가 싶었죠. 누구였습니까? 모르겠어. 아무튼 별일 없으면 됐어. 요즘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구조조정.
그 단어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30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죠.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이상한 사람이 집 앞에서 서성거리더라고요. 검은 양복 입은 남자였는데. 뭐?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담배 피우고 가던데. 왠지 무서워서 경비실에 얘기해뒀어요. 셋째 날,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일이니? 장인어른께서 저한테 새로운 직장을 소개해 주신대요. 자기 병원 행정팀에 자리가 났다면서 연봉도 지금보다 2배는 더 준대요. 아들의 얼굴엔 기대와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미끼라는 걸 알고 있었죠. 저를 압박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이었습니다. 그래, 그건 잘 생각해봐야겠구나. 네? 뭘 생각해요? 이런 기회가 어딨어요. 게다가 장인어른 밑에서 일하면 더 안정적이잖아요.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좋은 기회였죠.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검은 진실을 아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도 지금 회사에서 좀 힘들어요. 최근에 실수해서 상사한테 찍혔거든요. 이참에 옮기는 것도... 아들의 그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일 잘하던 아들이 갑자기 실수를? 혹시 이것도 예비사돈의 계획인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항복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먼저 회사에 장기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쉬지 않았으니 2주 정도는 문제없이 승인됐죠. 명함 뒷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예비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죠. 현명한 선택하셨군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닙니다. 다만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제 병원으로 오세요. 원장실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망연자실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 건지,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인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오후, 저는 예비사돈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으리으리한 건물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그저 깨끗하고 현대적인 병원이었지만 이제 저는 그 이면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올 줄 알았다는 듯 안내 데스크 직원이 바로 다가왔죠. 원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원장실은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원장실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고 호화로웠죠.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예비사돈은 큰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각종 상장과 자격증이 걸려 있었는데 겉으론 정말 존경받는 의사처럼 보였죠. 책상 위에는 제 인사기록 카드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주민번호, 가족관계, 심지어 신용등급까지.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본론만 듣고 싶습니다. 성격이 급하시군요. 좋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놨습니다. 이건 우리 병원의 의료 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한 달에 나오는 양이 상당하죠. 정식 루트로 처리하면 월 5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하지만 제가 만든 특별한 루트를 통하면 10분의 1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차액이 어디로 갈까요? 그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섬뜩하게 느껴졌죠. 당신이 맡을 일은 간단합니다. 이 폐기물들을 안전하게 운송하고 지정된 장소에 전달하는 것. 당신의 성실함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가끔은 병원의 장부 정리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세무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장부 정리, 아마도 병원 수익을 조작하는 일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월 2천만 원. 그리고 성과에 따라 보너스도 있습니다. 1년만 일하면 당신 평생 월급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 겁니다. 월 2천만 원. 제 월급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리고 이건 보너스입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 계약서였죠. 당신 아들과 제 딸이 살 신혼집입니다. 34평형 시세 15억. 제 이름으로 사서 전세로 내줄 겁니다. 당신이 저와 함께 일한다면 말이죠. 15억짜리 아파트. 제가 평생 일해도 살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늘 미안했는데.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은 조건이죠. 저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고민했습니다. 양심과 가족, 도덕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죠. 그 시간을 좀 더. 안 됩니다. 지금 결정하세요. 받아들이시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입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의 망설임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했죠. 그 재촉하는 시선에 저는 결국 깊은 한숨을 쉬고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잘 결정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죠. 그는 전화를 걸더니 누군가를 부르더군요. 잠시 후 검은 양복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날 창고에서 봤던 사람 중 하나였죠. 이분이 김 과장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식구예요. 잘 가르쳐드려. 검은 양복의 남자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세요. 저는 그를 따라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죠.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는 구역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일하는 곳입니다. 지하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한쪽에는 각종 의료 폐기물이 담긴 통들이 쌓여 있었고 반대편엔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병원 운영과 관련된 각종 서류들입니다. 정리가 필요한 것들이죠.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폐기물들을 트럭에 싣고 경기도 화성의 한 창고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그냥 전달만 하면 돼요. 말은 그랬지만 아마도 불법 소각이나 매립을 하는 곳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이런 일을 얼마나 해왔습니까? 5년째입니다. 처음엔 저도 거부감이 있었죠. 하지만 익숙해집니다. 돈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의 말이 씁쓸하게 들렸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무감각해질까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일이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다음 날부터 일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의료 폐기물 운송뿐만 아니라 병원의 각종 서류를 조작하는 일도 해야 했죠. 이 환자는 실제로는 한 번만 왔지만 서류상으로는 10번 온 걸로 해주세요. 이건 보험 사기 아닙니까? 사기라뇨. 그냥 서류 정리 좀 창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창의적인 서류 정리. 그게 바로 범죄의 다른 이름이었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을 빼기엔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약속대로 통장에 2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큰 돈이었죠.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돈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돈이에요? 아내가 통장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이 그게 그 사돈 어른이 사업 좀 도와달라고 해서. 사업이요? 아니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의료 컨설팅 같은 거야. 자세한 건 나도 잘 몰라.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제 가슴을 찔렀죠. 여보, 요즘 얼굴이 너무 수척해졌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아내는 더 묻지 않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큰일 났습니다. 검은 양복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옷을 대충 걸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원 지하는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황급히 서류를 옮기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병원 내부 감사팀이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누군가 내부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의료 폐기물 처리 과정과 보험 청구에 문제가 있다고.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싶었죠. 그때 예비사돈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김 과장 걱정 마세요. 다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감사팀이 제가 이사장과 통화했습니다. 형식적인 감사일 뿐이에요. 서류만 좀 정리하면 됩니다. 그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곧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이 지하로 내려왔지만 예비사돈과 몇 마디 나누더니 곧 철수했죠. 일단 서류상으로는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한 젊은 감사팀 직원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더 조사하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죠. 감사팀이 떠난 후 예비사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직원을 조사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엔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한 직원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이직했다고 했지만 왜 그렇게 급하게 떠났는진 의문이었죠.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직원의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충분한 경고가 되었겠죠. 또 다른 문제도 생겼습니다. 병원 노조에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원장이 이상한 사업한다더라. 의료 폐기물 처리 비용이 너무 적게 나간대. 보험 청구도 뭔가 이상하다는데. 예비사돈은 노조 간부들을 하나씩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협박으로, 때로는 승진으로. 그의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았죠. 노조위원장은 갑자기 해외 연수를 가게 되었고 부위원장은 자녀가 대학 특례 입학을 했습니다. 반대하던 목소린 하나둘 사라졌죠.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고 낮엔 불안에 떨었죠. 언제 들통날지, 언제 붙잡힐지.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한 것이죠. 아버지, 요즘 이상해요. 회사는 계속 안 나가시고 새벽에 나갔다 들어오시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도 걱정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추궁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순 없었죠. 내 아들을 그런 더러운 일에 연루시킬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장인어른 병원 직원들이 절 이상하게 봐요. 뭔가 숨기는 것처럼. 아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똑똑한 아이라 오래 속일 순 없을 것 같았죠. 그리고 장인어른이 최근에 이상한 제안을 하셨어요. 병원 경영을 배우라면서 장부 정리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들까지 끌어들이려는 건가?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의 간호사 한 명이 절 찾아봤던 거죠. 김 과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가요? 원장님이 하시는 일 조심하세요. 이미 많은 직원들이 알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급히 사라졌습니다. 경고였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잠그고 나갔는데.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니 집안은 마치 도둑이 든 것처럼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없어진 건 없었죠. 경고였습니다. 우린 언제든 너희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전화가 울렸고 화면에는 응급실이라는 문자가 떴습니다. 김 선생님이시죠?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세요. 어머니. 80이 넘은 제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어머니가 계신 곳은 다름 아닌 예비사돈의 병원이었습니다. 이것도 계획된 건가?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가니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죠. 의사가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급성 심부전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위험한 고비는 넘기셨지만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어머니가 왜 여기 병원에? 구급차가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모시고 온 겁니다. 우연히 여기가 됐네요. 우연? 정말 우연일까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예비 사돈이 나타났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직접 어머니의 차트를 살펴보더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최고의 의료진을 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의 말이 오히려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죠.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밤새 병원에 있었고 아내와 아들도 달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왜 갑자기... 그러게,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아들이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할머니가 최근에 뭔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셨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간호사가 그러는데 입원하실 때 계속 우리 아들이 하고 중얼거리셨대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제가 하는 일을 눈치채신 건 아닐까요? 사실 며칠 전 어머니께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들아, 요즘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다고 옆집 아줌마가 그러더라.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일이 좀 바빠서. 거짓말하지 마라. 엄마가 다 안다. 네가 뭔가 힘든 일에 휘말린 것 같은데. 어머니는 늘 그랬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귀신같이 하셨죠.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상태가 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실이 VIP 룸이었죠. 하루 입원비만 수백만 원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비싼 곳 아닙니까? 제가 특별히 배려했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예비사돈의 배려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것도 저를 더 깊이 끌어들이려는 수작일까요? 그날 오후 어머니가 잠시 깨어나셨습니다. 힘겹게 제 손을 잡으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아들아.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너 요즘 무슨 일 하니? 그냥 회사 다녀요. 왜요? 거짓말 하지 마라. 엄마는 다 안다. 눈물이 고인 어머니의 눈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모든 걸 알고 계신 것 같았죠. 어제 꿈을 꿨어. 네가 나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꿈. 어머니, 그건 그냥 꿈이에요. 아니야. 엄마는 느낌으로 안다. 우리 아들이 위험한 일 하고 있다는 거. 나쁜 일 하지 마라.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야. 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잠드셨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그날 저에게 경고했던 간호사였죠. 잠깐 옥상에서 얘기 좀 해요. 옥상은 한산했습니다. 간호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내부 고발자예요. 뭐라고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원장이 하는 일들을 보고만 있을 수가. 환자들을 속이고 보험금을 빼돌리고. 증거가 있습니까? 약물 처방 기록을 복사해뒀어요. 그리고 CCTV도 확인했고요. 원장이 직접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그녀는 USB를 제게 건넸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폐기물 불법 처리 계약서, 보험 사기 내역.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젠 참을 수 없었죠. 왜 이렇게까지? 그쪽을 완전히 제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어머님을 인질로 삼아서 이 병원에서 치료받으려면 계속 일해야 하니까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상견례부터 시작해서 절 협박하고 끌어들이고 이젠 어머니까지.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원장이 최근에 큰 거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불법 의료기기를 국내에 유통시키려고. 그걸 왜 제게? 그쪽을 그 일의 책임자로 만들려고 해요. 일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하려는 거죠. 병실로 돌아와 어머니 곁을 지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했죠. 섣불리 움직였다간 어머니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예비사돈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일하면서 몇 번 봤으니까요.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폐기물 불법 처리 계약서, 보험 사기 관련 서류, 직원들에게 지급된 뒷돈 내역,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습니다. USB에 자료를 복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예비사돈이었죠. 역시 당신이었군요. CCTV로 다 보고 있었습니다. 실망입니다, 김 과장.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없었죠. 이제 그만 끝냅시다. 끝내다니요. 이제 시작인데. 예비사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내가 당신 같은 하류충 인간을 우리 집안에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군요. 뭐라고요? 처음부터 당신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도 내 딸이 당신 아들 좋아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려 했죠. 심지어 돈까지 벌게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월급쟁이로 살면서 뭘 배웠습니까? 충성? 아니면 배신? 충성은 개나 하는 겁니다. 전 제 가족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가족? 당신이 가족을 아십니까? 진짜 가족이라면 내 제안 감사히 받아들였어야죠. 다음 순간 문이 한 번 더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너 왜 여기? 다 들었어요. 간호사분이 연락해서 아버지가 위험하다고. 예비사돈의 눈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그년이 역시 내부 고발자가 있었군.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녹음 중이었죠. 방금 전 대화도 다 녹음됐습니다.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것도. 뭐? 이 멍청한 놈이! 예비사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역시 그 아비의 그 아들이군. 내 딸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곱게 봐줬더니 둘 다 배은망덕한 놈들! 그는 책상 위에 묵직한 문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둘 다 끝장내주마! 예배사돈이 아들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저는 그를 막아섰습니다.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저는 몸을 날려 예비사돈을 밀쳤습니다. 그가 휘두른 문진이 제 어깨를 스쳤고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경찰 서너 명이 우르르 들어왔고 곧바로 예비사돈을 제압했습니다. 에이 놔! 난 이 병원 원장이야! 원장이든 뭐든 폭행 현행범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경찰이 그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저는 아들을 부축하며 일어났습니다. 괜찮니? 전 괜찮아요. 아버지는요? 피가... 제 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진에 맞은 곳이 찢어진 것 같았죠. 예비사돈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이놈들이 먼저 침입했어! 내 사무실에 도둑놈들이야! 하지만 아들이 핸드폰을 경찰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다 녹음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경찰은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는 실소를 터뜨리더군요. 불법 폐기물과 보험 사기 피의자 검거하려고 왔는데 이걸 보니까 그냥 확실해졌네요. 자백을 하고 있는데. 예비사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오해야. 난 그저... 경찰과 함께 들어온 사람 중에 아까 감시팀에서 불만스러워하던 젊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가 이미 먼저 경찰을 불렀던 내부 협조자였던 거죠. 예비사돈은 체포됐습니다. 의료법 위반, 보험 사기, 폐기물 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등 여러 혐의였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다 망쳤어! 그가 소리치며 끌려갔습니다. 김 과장, 당신도 끝이야. 당신이 한 일도 다 드러날 거야.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공범이었으니까요. 경찰서에서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처음 협박받았던 일부터 제가 한 모든 일들까지, 간호사가 준 USB의 자료들, 제가 복사한 파일들, 아들이 녹음한 음성 파일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수사하신 점 그리고 강요에 의한 범행이었다는 점을 고려하겠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지겠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최고의 변호사 구할게요. 꼭 집행유예로. 아니다. 난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야. 그게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이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예비사도는 이미 여러 명을 이런 식으로 협박해서 범죄에 가담시켰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것이었죠. 그가 운영하던 병원은 폐쇄됐고 의사 면허도 취소됐습니다. 관련자들도 줄줄이 구속됐죠. 저는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대한 처분이었죠. 자수한 점, 협박에 의한 범행이었던 점,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주셨습니다. 제 아들은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린 거예요.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휠체어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법정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예비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예비가 아니었죠. 아들과 파혼했으니까요. 아버지가 그런 분인 줄 정말 몰랐어요. 죄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비 며느리는 저희를 찾아와 눈물만 흘렸고 결국 두 사람은 합의하에 파혼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죠. 그리고 재판이 끝난 날 그녀가 저를 따로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아니 뭘, 아가씨는 잘못 없어요. 오히려 피해자라 봐야지. 저 아드님 정말 좋아했어요. 올곧고 성품도 따뜻하고. 아버님 어머님을 닮았나 봐요. 다른 상황에서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 아가씨는 결국 펑펑 눈물을 쏟으며 떠났습니다. 착한 아이였는데 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꼬여버린 거죠. 아들에게도 이날의 만남을 전해줬습니다. 제 마음도 참 힘들더라고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괜한 일에 휘말려서.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오히려 일 더 커지기 전에 정리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나중에 들으니 그녀는 아버지와 완전히 연을 끊고 해외로 떠났다고 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요. 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추스렀습니다. 일에 더욱 매진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어머니도 다시 건강을 되찾고 회복하셨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니 금세 나아지셨고 퇴원도 하셨죠. 아들아, 고생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욕심을 부려서. 아니다. 넌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잖니.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그만 잊자. 증오하면서 사는 건 우리만 힘들어. 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도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화려하지도 비싸지도 않은 평범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아내도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천천히 정직하게. 그동안 고생했어요. 이제 편하게 살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엔 제대로, 정직하게. 회사는 당연히 해고됐습니다. 30년 다닌 직장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옛 동료들이 도와줘서 작은 물류회사에 격리로 재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은 적지만 떳떳하게 일할 수 있어 감사했죠. 그 사건이 있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작은 편의점으로 출근합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지만 정직하게 번 돈이라 마음이 편합니다. 물류회사는 1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제가 전과자라는 걸 알게 된 사장이 은근히 압박을 가했거든요. 하지만 편의점 사장님은 제 사정을 다 아시면서도 기꺼이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제 목소리엔 예전엔 없던 활기가 있습니다. 비록 많이 벌진 못해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기쁨이 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면 아내가 도시락을 들고 찾아옵니다. 여보, 김밥이랑 계란말이 해왔어요. 고마워, 같이 먹자. 편의점 뒤편 작은 휴게실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도시락을 먹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여보, 우리 아파트 전세 계약 다시 해야 하는데. 그래? 뭐 이번엔 좀 더 작은 곳으로 옮길까? 어차피 우리 둘뿐인데.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니까 투룸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생활은 많이 줄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합니다. 아들한테 연락 왔어요. 이번 주말에 온대요. 그래? 잘 됐네. 아들은 그 일이 있은 후 더욱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최근 팀장으로 승진했죠. 무엇보다 좋은 사람을 새로 만나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만나는 분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평범한 집안이지만 다들 착하고 성실해요. 그래, 그거면 됐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직한 사람이 최고야. 새로운 상견례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했습니다. 허례허식 없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자리였죠. 사돈될 분들도 저희처럼 평범한 서민이었지만 눈빛이 맑고 선한 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전과 사실을 미리 털어놨는데도 그분들은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처음엔 놀랐는데 내막을 알고 보니 정직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믿음이 갔습니다.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 가식 떨지 말고 편하게 지내요. 예비사돈의 그 한마디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그 일로 고생하셨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더 건강해지셨죠. 요양원에 계시지만 매주 한 번씩은 꼭 찾아뵙니다. 갈 때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두 과자를 사가죠. 아들아,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서 좋구나. 네, 어머니. 죄송해요. 그때 제가... 또 그 얘기야?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지금 행복하면 그만이지. 어머니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인 것 같습니다. 가끔 TV 뉴스에서 의료 비리나 보험 사기 관련 기사가 나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될 뻔했구나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죠.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절대로 다시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작년에는 제가 일하는 편의점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바로 그때 절 도와줬던 간호사였죠. 김 과장님, 아니 이제는 아저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때 일로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그녀는 내부 고발자로서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고 지금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죠. 그 병원은 완전히 폐쇄됐어요. 건물도 다른 병원이 인수했고요. 그 사람은요? 징역 7년 확정됐어요. 항소했지만 기각됐죠. 여죄도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가 용기 내주셔서 저도 힘을 얻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그때 경고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헤어졌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은 동지 같은 느낌이었죠. 올해 초에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비 사돈의 딸, 그러니까 아들과 파혼했던 그 아가씨였죠. 예비 사돈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금도 복역 중입니다. 막대한 벌금과 추징금도 부과되어 재산을 대부분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병원 관련자들 중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모두 의료계에서 퇴출당했죠. 그 검은 양복의 남자들도 각자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그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가족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없길 바래서예요. 살다 보면 달콤한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쯤은 봐주겠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결국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이 됩니다. 특히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은 더욱 위험합니다. 가족을 위한 최선은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떳떳한 부모, 당당한 배우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정말 가족을 위했다면 처음부터 그 제안을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맞섰어야 했죠. 하지만 전 겁쟁이였고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지금 저는 가난해요. 하지만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부끄럽지 않고 매일 밤 잠들 때 편안하고 가족들과 눈을 마주칠 때 떳떳합니다. 그것이 진짜 성공 아닐까요? 최근에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나중에 아이 낳으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용기 있는 분인지 꼭 가르칠 거예요. 용기라니, 난 그저 겁쟁이였을 뿐인데. 아니에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게 진짜 용기예요. 전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아들의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긴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선택이 내 가족에게,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 그 질문에 당당히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건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바탕은 정직입니다. 전 늦게나마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일찍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누군가의 협박이나 유혹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경찰, 가족, 친구 누구든 좋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도 함께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라며 내일도 저는 6시에 일어나 출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이자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작은 편의점에서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